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금융보험교육원 배민영 원장입니다. 오늘 43회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 대비 기본 이론반 강의 시작하게 됐는데요. 작년까지는 11월에는 1차 강의를 하고 2차 강의를 1월부터 했었는데 작년에 시험이 7월 말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시험이 당겨져서 1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좀 늦어요. 그렇죠? 그리고 2차를 좀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수험생분들에게 좋기 때문에 올해는 11월부터 합니다. 그리고 1차는 여러분들이 보험 계약법만 우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손사이론하고 어법 있죠? 요거는 1월에 하세요. 미리 안 하셔도 돼요. 시험 과목이 좀 많죠? 우리가 2차, 1차 하면 무려 7과목인데 이 수험 기간이 지금부터 해도 10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간 활용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과목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단기간에 준비가 안 되는 과목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해야 되고, 정말 1차는 단기간 준비해도 되는 과목이 있어요. 특히 어법 같은 경우는 거의 시험 임박해서 웬만하면 하세요. 그래도 점수가 안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손해사정 이론도 1월부터 시작해도 돼요. 지금 뭐 1차 과목에 이렇게 물론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불안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2차 대비해서 기본을 배우는 거는 보험계약법이에요. 상법. 그래서 계약법을 항상 우선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더라도 계약법도 1차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객관식에서 과락이 난다 이런 그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된다 이거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시험 준비는 네, 그런 의미에서 올해 2차를 시작을 하는 거고, 자, 2차를 시작하는 이유가 우리 시험이 동차 합격이 가능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충분히 동차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43회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 도전하시는 분들인데 올해 이제 시험 치르고 합격자들이 많이 나왔겠죠? 저희 학원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2주 전에 설명회 때 한 분이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설명회 막 시작하려 했더니 온 거예요. 근데 지방에서, 먼 지방에서 와서 왔으니 내가 바로 설명회 시작을 못했죠. 근데 지방에서 합격증을 가져왔어요. 합격증을 액자에 담아서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액자에다 사인을 해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해주려고 했는데 가방에서 꺼냈는데 유리가 다 깨져 있는 거예요. 다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는데 그래서 먼 데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합격했던 합격증서하고 사등록증, 업등록증 이렇게 보관해 놓은 그 파일 첩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서 제가 거기 있는 거 다 빼고 거기서 꽂아주고 사인을 해서 보내드렸죠. 예, 그러면서 제가 그때 오랜만에 제 합격증을 봤는데 저는 2003년도에 3종 대인을 합격을 하고 2004년도에 1종을 합격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무슨 종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제가 시험 볼 때는 시험이 종별로 구분이 돼 있었어요. 종별로. 그리고 현재는 여러분들은 사고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신체, 재물, 차량. 그렇죠? 네. 제가 2004년도에 1종을 합격을 했는데 2004년도에 그 당시 시험은 그 1종이 그 다음에 이듬해 1종, 4종으로 구분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1타 쌍피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했죠. 근데 이렇게 시험 제도가 바뀌게 되면 항상 그 해는 좀 어렵게 좀 시험이 빡세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빡세게 준비해서 거의 70점에 육박할 정도로 합격을 했어요.
아주 좋은 점수로. 근데 실제로는 지금 그 일종 자격증은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재물에 또 포함이 돼요. 재물 중에서 이제 2종이 또 있었거든요. 2종만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1타 3P인 거죠. 3P.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을 보죠. 이 신체 손해사정사는 이전에는 종별로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종별 자격사분들은 그 자격증을 병원으로 비유하자면 일종의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신체의 경우는 신체 손해상사 자격증을 따면 종합병원을 운영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자격사들은 계속 시험을 봐왔다는 거예요. 아직도 있어요. 그런 종별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시험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여요. 그런데 그러면 몇 년을 보겠습니까? 심지어 정말로 예전에 시험 봤던 분들은 지금도 시험 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시험제도 계속 바뀌니까. 종국적으로는 이게 나중에는 이제 그 손해사정협회에서는 통합 자격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쉽진 않지만. 그래서 과거에는 계속 자격증이 늘었어요. 이렇게. 늘다가 이제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체, 재물, 차량으로. 근데 이게 이제, 통합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자격 시험 제도가 이렇게 자주 바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이 동차 합격이 가능하다는 시험이죠. 그랬죠? 그런데 이게 과거에 자격증 따신 분들에 비해서 훨씬 가치가 높은 자격증이다. 그러면 동차 합격을 했을 때 그 가성비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기존의 자격사들은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여러분들은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셨지만 이제 내년 7월 말경에 시험이 치러질 것 같은데 한 10개월 정도 아닙니까? 요 10개월을 소위 말해서 빡세게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그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1년을 더 투자할 수 있고요. 그 이상을 투자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포기할 수도 있어요. 만약 시험제도 바뀌어서 내가 좀 어려워진다. 또 만만치 않은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손해사정협회에서 그 시험제도 개선안이 금융위에 이제 제안이 돼 있는 상태고 그 내용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험 제도가 또 변경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시험 치르셨던 분들 또 보험회사 직원분들 그렇죠? 시험을 많이 치를 가능성이 있죠. 경쟁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 시험이 사실은 그 실질 경쟁률이 현재로서는 매우 낮아서 이게 뭐 실력 있는 사람 추리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니고 현재는 그냥 합격시켜 주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려면 난이도를 낮춰야 돼요. 이해되세요? 뭐 실질 경쟁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도 뭐 채점을 해보지만 출제자 입장에서 채점을 할 때 그냥 뻔한 시험 답안지 있죠. 이런 답안지가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훨씬 많아요. 합격시켜줄 만한 답안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허수라고요. 허수. 경쟁률이 높다고 해도 실제로 이제 보험회사 직원분들이 일하다가 그냥 원서 넣는 분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1차는 쉬우니까 1차는 쉽게 합격을 하니까 웬만하면.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이도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차 합격이 많고 그렇다면 웬만큼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을 하는데 웬만큼이란 개념이 적당히가 아니에요. 열심히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올해 이제 시험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책임근제보험 시간이죠. 책임근제보험이 예년과 다르게 올해 매우 쉽게 나왔어요. 그리고 쉽게 나오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오류 문제 투성이었어요. 1번, 2번이 오류 문제였다고. 뭐
대표 사례 문제 1번, 2번이 오류 문제니 할 말 다 했죠. 그런데 이런 오류 문제가 출제됐을 때 우리 수험생분들은 전혀 불만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출제자가 오류 문제를 내주면 좋죠. 일단 출제자 입장에서 오류 문제를 출제했다면 채점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론 출제할 때는 오류를 설마 몰랐겠죠. 오류를 알고 출제하진 않았겠죠. 개발원에서도 그렇죠? 감독기관도 있는데 시험 주관기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출제를 했더니 이게 오류 문제가 확인이 되면 그 다음 어떻게 채점하겠어요? 점수를 후하게 잘 줄 수밖에 없고 만약에 오류 문제를 출제하고 과락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험생분들이 가만 안 있어요. 그렇죠? 제가 과락이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출제자분께서 오류 문제를 출제해 주시면 정말 땡큐죠. 근데 그런 그 오류 문제 대비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면 그냥 좋은 거고. 알아서 점수 잘 주니까. 요번에 합격자들 보면 대부분이 70점대, 못해도 60점대, 심지어 80점대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모의고사반에서 상위권 수험생이나 상위권 수강생이나 하위권 수강생이나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책임문제 같은 경우 상위권 수강생이 점수가 낮고 하위권 수강생이 70점이 넘고 이래요. 그래서 모의고사 1회차 때 40이, 근데 12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합격을 했어요. 네? 40등. 근데 이게 차이가 없다고요. 차이가 없어. 그건 무슨 말이냐면 변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상위권 수험생이 당황을 한 거예요.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단순 산수 문제였어요. 여러분 1번 문제가. 그리고 문제는 오류였어요. 오류가 나니까 이게 뭔가 헷갈린 거예요. 공부하신 분들은. 저는 그렇게 답하면 틀리다 이렇게 가르쳤거든.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데 이제 조금 학습이 짧으신 분들은 그냥 묻는 대로 답을 하니까 너무 쉽거든. 너무 그 책임 문제는 정말로 효자 과목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은 확률 게임이에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자, 확률 게임인데 그러면 어떤 확률을 우리가 보고 시험을 준비해야 되느냐? 자, 확률 게임이라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책임 문제가 6회차까지 했는데 5회차가 오류 문제였어요. 6회차가 1회에서 5회차까지는 큰 문제 없어요. 그리고 1회차 때는 2014년도에는 시험이 첫 해기 때문에 쉬었어요. 그리고 5, 6, 7, 8 어려웠어요. 그래서 과락투성이었고 책임 문제를 수험생들이 제일 머리 쥐나는 과목으로 생소한 데다가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완전 효자 과목이 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자동차 보험도 강의를 하지만 다른 과목은 처음 준비하신 분도 되게 감은 있어요. 자동차 보험, 재산보험 먼저 알거든요. 그렇죠? 책임문제 보험 감이 없어요. 그렇죠? 어렵다고요. 보험사 직원분들도 어려워하는데. 그런데 제가 책임문제 보험을 뭐 첫 해부터 좀 이렇게 잘했죠. 그래서 다행히도 지난 5년간은 제가 그 해에 만든 모의고사가 그대로 축약이 돼서 출제가 됐어요. 그 이유는 있어요. 책임 문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모의고사 사례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책임 문제 사례 문제는 잘못 만들면 오류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 항상 드려요. 오래 그런다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해 제가 이슈되는 문제들을 사례 문제들을 출제자분들이 참조를 해서 축약을 해서 출제를 했던 거예요. 올해 문제는 어떻냐? 올해 문제도 100% 다 다룬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안 했다고.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신체 손해사정 시험 준비하시는 거죠? 내 몸값 산정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학습하시면서 이걸 모르면 합격할 수 없어요. 그게 30점이고. 그런데 보험금 계산 문제는 완전 오류예요. 우리가 이제 근제보험이라는 걸 할 건데 근제보험은 산재보험 초과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에요. 이제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일단. 그런데 초과 손해를 산정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초과 손해가
공제, 그러니까 손익상계라는 걸 해야 되는데 산재보험금을 빼야 되거든요. 이 빼는 걸 안 빼도록 답을 하고 그게 정답으로 문제를 출제했다고요. 무조건 오류예요. 우리 책임보험, 근제보험 배우잖아요. 근제보험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이해 안 돼도 돼요. 보험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계약법을, 보험계약법 3법을 준비하면 중복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중요한 법조항입니다. 여러분들 중복보험을 완벽하게 이제 학습하시게 되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중복보험은 내가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한 피보험자가 어느 보험회사든 상관없어. 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는데 하나의 사고에서 이게 중복해서 담보가 돼요. 이럴 때는 중복해서 주면 우리 손해보험의 기본 원칙인 이득금지 원칙에 위배가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담해서 지급한다. 이게 우리 이제 자동차 보험이든 근제보험이든 책임근제든 산보험이든 모든 보험의 약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뭘 근거로 나올까요? 보험약관은 보험계약법에 근거해서 약관을 만드는 거예요. 보험계약법. 그래서 보험계약법을 배우는 거예요. 보험계약법이 상법이에요. 상법. 상법의 보험편. 그렇죠? 그 보험편, 상법에 따라서 보험약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법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기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상법에 중복보험, 그게 이제 재물보험에서 중복보험이라 하고 책임보험에서는 중복보험이라고 하지 않아요. 보험 가액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수개의 책임보험 조항인데 그 상법에 근거해서 약관에 있는 약관 조항이 보험금 분담 조항이라고. 모든 약관에 보험금 분담 조항이 있어요. 이건 책임보험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산보험도 있고 자동차 보험도 모든 보험에서 손해보험에서 생명보험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요번에 사례 문제 2번은 그게 아니라 피보험자가 각각 달라요. 각각 보험을 하나씩 가입했어. 네? 우리가 중복보험에 대해서 이런 수개 책임보험에서 우리 국내 약관은 보험금 분담 방식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초과액 분담 방식, 두 번째는 독립책임액 비례 분담 방식. 초과액 분담 방식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의무보험이 있어요. 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 법에 의해서 강제. 특별법에서 강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자동차 보험 자배법에서 강제되어 있는 게 자동차 책임보험이에요. 대인배상 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돼. 차량을 운행을 하는 자는 무조건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그러한 의무보험들이 책임보험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요. 자, 의무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불안해. 그렇죠? 위험관리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확장을 해서 안정적으로 임의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의무보험의 초과 손해만 임의보험에서 보상해요. 그렇죠?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 거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의무보험이 아니라 내가 임의적으로 이 보험도 가입하고 이 보험도 가입했어. 이럴 때는 독립책임액, 각각의 책임액, 이 보험 따지지 말고 이 하나의 보험만의 뭐 공제금액도 있고 자기부담금 그리고 보상 한도액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자기 다른 보험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책임져야 될 금액, 보험금 이쪽도 마찬가지고 요거를 독립책임액 비례해서 분담한다. 이거 산수예요. 그냥 식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고등교육을 받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죠? 계속 여러분들 산수를 배웠습니까? 수학을 배웠습니까? 그 초등학교 때는 산수를 배웁니까? 수학을 배웁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산수 배워요?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배웁니까? 그래요?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배웠죠. 산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산수라고요. 독립책임 비례분담 방식 뭐 처음 듣는 용어니까 어려울 것 같죠. 그냥 산수기예요. 산수예요. 그냥 더하기, 빼기, 나누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1번, 2번 문제예요. 여러분 산수. 그런데 문제는 독립책임의 비례분담 방식은 보험이 하나 있을 때 독립책임의 비례분담 방식을 산정하라.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보험이 두 개예요. 각각 연대 책임을 진다. 각각 자기의 책임액이 있는 거예요. 자기 책임. 그 취재자가 자기 스스로 연대 책임을 진다 전제를 뒀어요. 그러고 나서 독립책임의 비례분담 방식을 풀라 이렇게 했어요. 답안을 기재하라 이렇게 됐어요. 완전히 자기 스스로 전제가 서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문제도 아닌 거예요. 이 문제도 제가 이 중복보험이라는 건 항상 뭐 제가 뭐 매해 만든 문제가 그대로 나왔는데
이 중복보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문제풀이반 샘플 강의를 한번 보세요. 그 문제 그대로 다뤘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이렇게 답하면 틀린다. 이렇게 답하면 안 된다. 왜? 과거에 여러 강사들이 그렇게 답을 했거든요. 예전에도 이런 문제 나왔었어요. 그렇게 답을 했다고. 응? 상법 배우고 보험계약법 배우고 중복보험이 뭔 줄 알아요. 수개책임보험이 뭔 줄 알아.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대해 수개의 보험계약 동시 순차로 체결되어 있을 때 중복보험은 그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에 비례해서 보상한다. 그런데 책임보험은 보험가액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보험가액이라는 건 물건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 값, 재물. 근데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책임보험은 보험가액이라는 개념이 없고 보상 한도액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상 한도에 각각의 그 보험금 합계액이, 보험금액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득이 생기죠? 그러니까 분담해서 지급한다. 이거예요.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 여러분들 상법 아직 안 배웠지만, 보험계약법 아직 안 배웠지만,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의 목적이라는 것이 피보험 이익이에요. 우리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 원칙이 있다고. 피보험자는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피보험자 될 수가 없어요. 그 피보험 이익이라는 것은 그 피보험자의 이익이에요. 동일한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동일한 피보험자가 수개의 보험을 동시에 순차로 체결을 했을 때 그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초과하면 이득이 생기니까 분담해서 지급한다. 알겠죠? 이런 기초 중에 기초를 위배해서 문제를 냈으니 우리 시험이 어떻게 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출제자분이나 개발원에서 저를 좀 밉보하더라도 강사로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예? 자, 흥분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도 이런 문제 나오면 정말 땡큐인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요행이 오지 않을 거예요. 장담하건대. 알겠어요? 왜? 출제자분이 2년 연속 오류 문제를 출제할 거다 이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자, 출제위원도 명예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명예직으로. 물론 뭐 일정 비용을 받겠지만 출제에 수당을 받겠지만 그것 때문에 뭐 수천 장을 채점하고 바쁘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 엉터리 나오는 거예요. 바쁘신 분들이거든요, 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문제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또 출제한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 알겠습니까? 물론 모르고 출제했겠지만. 그리고 개발원에서도 이런 사람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럼 대책을 세울 겁니다. 그렇겠죠? 만약 대책도 안 세운다면 이거는 정말 가치가 없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제 43회입니다. 뭐 조금씩 오류는 있었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올해는 올해 일단 책임보험은 올해는 대부분이 점수가 좋았다. 그래서 제가 시험 출제하고 모범답을 올리면서 올해는 책임근제가 과락날 가능성이 없다. 책임근제가 당락을 정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예상대로 뭐 전부 점수들이 좋았어요. 책임근제가 당락을 좌우한 게 아니라 너무 점수가 높았고 이게 막 80점 이렇게 나온다는 건 변별력이 일단 없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뭐 논술 시험에서 논술이 아니었다니까요. 올해는 산수였다니까요.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그리고 뭐 처음 보면 다 어려워 보여요. 이제 공부하고 나면 나중에 웃을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고 나면 올해 시험 문제를 한번 공부하시고 보면 좀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올해 준비를 하실 때 확률 게임인데 올해 문제를 책임근제, 올해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맞춰서 시험 준비하시면 큰일 납니다. 알겠어요? 문제는 쉬울 수는 있어도 이렇게 오류가 나오진 않아요. 쉬워도 변별력이 있어요. 쉬운 문제도 변별력을 낼 수가 있다고요. 제대로 내면. 물론 어려우면 더 그렇고 뭐 상대적으로 또 오히려 반대로 아주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례가 언제 있었냐. 2014년도에 첫 해가 엄청 쉬웠거든요. 사례 문제가 30점 나오고 약소리 70점 나왔어요. 다 예상 문제예요. 그리고 사례 문제는 제가 그대로 예상한 문제 그대로 나왔고요. 약술 그대로 나오고.
그런데 2회차 때 사례 문제가 4문제, 70%가 나오고요. 4문제인가 4문제인가 나오고, 그리고 약술이 30%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때 그해 사례 문제가 거의 적중을 했죠. 그러니까 그 전년도하고 그 다음해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 뒤로부터 이제 책 문제 어렵다는 소리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수준 낮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오류 문제였다. 그런데 이런 오류 문제는 대비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행운이 오면 더 좋은 거고, 시험은요, 무조건 내가 시험 볼 때 쉬우면 좋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쉬운 거를 대비해서 준비하게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시험도 보험을 가입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됩니다. 보험이 위험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서두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자, 책임근제보험 시험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오프닝이니까 올해는요 제가 강의 스타일을 강의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냐? 기존에는 제가 이제 판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 하셨던 것 같아요. 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제가 보험회사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 보험회사는 다 PPT로 강의를 하는데 이 학원에서는 그냥 판서를 했어요. 칠판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게 제가 글씨도 별로 안 좋고, 글씨가 안 좋은 이유가 판서 내용이 많다 보니까 막 빨리빨리 쓰다 보니까 너무 흘렸어서 이게 보시기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올해는 PPT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선명한 화질로 제가 PPT로 다 강의를 할 거고, 그렇게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판서를 안 할 거고, 부연 설명하는데 판서를 할 거고요. 판서를 안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제가 말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판서하면서 이게 시간 다 보낸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책임근제에서 나름대로 지식이 풍부하다고 하는 사람인데 충분하게 이제 설명을 하지 않고 판서하는데 시간 너무 허비한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지난 5년간 제가 별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책임근제는 제 강의를 기본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사실 인터넷 강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사람이 잘 되면은 굳이 신경을 안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반발 심리에서 오히려 좀 악플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잘하긴 잘하는데 그런데 내 스타일 아니야. 뭐 이런, 그죠? 예, 다들 웃으시네요. 근데 저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의 내용은 자신 있습니다. 제가 뭐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다만 이제 그게 이제 불편하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알겠는데 나는 좀 이해 안 되고 나하고 좀 안 맞아.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오래 없애겠습니다, 제가. 한번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자연적으로 제가 설명이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굳이 퀄리티를 떨어뜨리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이게 시험이 너무 이렇게 산수 수준 그리고 오류 문제가 출제 정도면 시험 이 학습 난이도를 이렇게 높일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좀 학습 난이도를 낮춰서 강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인식도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를 낮출게요, 제가. 그렇다고 퀄리티를 아주 낮춰버리면 또 그것도 매력이 없죠. 여러분들 뭐 선택의 폭이 넓은데 뭐 이런 강사도 있고 저런 강사도 있고 그렇죠? 책임문제를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하면 또 저 찾아오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수준을 낮추는 거는 대신에 조금 우리가 시험하고 좀 무관하게 너무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예,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해시켜 드리는 그 방향으로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는 이제 제가 스터디를 좀 할 건데 오늘 오프라인 스터디를 할 겁니다. 타 학원에서는 그런 커뮤니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일치를 안 했는데 사실 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출강도 너무 많고 강의도 또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고, 대신에 저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그 게시판에 질문이 많습니다. 항상 실시간으로 제가 답변해주고, 아무리 바빠도. 심지어 뭐 주말에 보험에서 출강 가서 강의하면서도 쉬는 시간에 노트북으로 답변하고, 저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당일 답변입니다. 제가 그 다음날 답변한 경우 거의 없어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제 질문하실 때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더 좋은데, 이게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습을 일단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한번 찾아보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약관에 다 있는데 약관을 찾아보고 그리고 질문을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 약관을 안 보고 질문하면 약관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답하거든요. 그러면 약관을 안 보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해서 답을 얻었어요. 단답 형식으로 또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겨요. 이러다 보니까 보통 한 분이 질문을 뭐 많이 하신 분들은 한 50번. 한 분이 이러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 좀 힘들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차라리 스터디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스터디는 이제 같은 공간에서 서로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냥 제가 질문하면 답변 받고 이런 그 일방적인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오프라인 오신 분들 웬만하면 저 온라인 스터디 밴드 좀 가입을 하셔서, 지금 몇 분 이제 지원하셨는데, 신청하셨는데, 이게 뭐 몇 분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인원이 차면 제가 한꺼번에 가입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토론을 좀 해보고, 당연히 저도 참여를 할 거고, 또 필요한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오프라인 스터디도 하고, 지금 시점은 아니에요. 여러분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오프라인 스터디 의미가 없고, 예, 그런 과정을 거치면 여기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뭐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책임지고 합격을 시켜드릴게요. 잘 따라주시면. 딴지 거는 거 아니고, 딴지 안 걸고 그냥 따라주시면, 물론 이제 제가 2과목을 하지만 다른 과목도 이제 참여하실 거예요. 다른 교수님도. 예, 그렇게 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프닝을 여기까지만 하고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로 하니까 잠깐 정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책임근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부터는 이제 제가 판서를 하지 않고 PPT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책임근제보험 보겠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교재 받으셨죠? 교재. 저도 이거 오늘 받았는데, 어제 늦게 와서. 여러분들 교재가, 책임근제가 두꺼워 보이죠? 잘 열어보시면 본문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교재는 본문 교재가 있고, 그리고 기출문제, 해설 있고, 그리고 부록이 많아요. 부록이 많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부록을 찾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부록 정도면 다 해결돼요. 이 책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하고 부록 딱 잘라버리면 얼마 안 돼요. 400페이지. 요즘 책임근제 보면 이 정도 기본으로 됩니다. 제 교재 내용이 그 내용 자체가 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 책은요, 제가 2014년도에 뭐 초판 낼 때부터 제 언어로 다 쓴 겁니다. 책임근제라는 것 자체가 책에서가 없었어요. 요즘은 이제 대부분의 책들이 제 책을 다 참고해서 다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내용을 보시면,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껍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책 두께만 가지고. 예, 기출문제는 해설서고 부록이고, 그래서 이 정도는 보셔야 된다. 자, 이 책 편제를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책임보험하고 근제보험 두 파트입니다. 근데 항상 보면 이제 책임보험이 이제 법리부터 시작을 하고, 책임보험에 따른 이 보험 이론, 그리고 이 배상책임보험 상품, 그리고 우리가 신체 손해사정사이기 때문에 손해론에 들어가서 이 몸값 산정하는 거, 피해자 몸값 산정하는 거. 요 네 가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책임법리. 근데 여기서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어서
뭐 하나가 나사가 빠지면요, 이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 법리를 알아야 이론을 알고, 이론을 알아야 보험을 알고, 보험에서 또 실제로 지급하는 보험금이 어떻게 되는지 연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이걸 따로따로 학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지보험도 마찬가지죠. 이 재해보상 관련 법이 있겠죠. 우리가 대표적인 게 근로기준법, 산재법, 선언법. 이 관련 법에 따라서 그 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부록에 있는 법 조항에 재해보상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재해보상에 따른 보험이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이 근재보험이라는 것은 이 배상책임보험과 이 재해보상보험을 혼합한 보험이에요. 그래서 좀 특별하다고요. 특별하다고. 그래서 이 근재보험이라는 게 이제 학습하다 보면 재밌어요. 요거랑 또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해보상 실무라는 것은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재해보상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산재보험, 여러분 취업을 하시게 되면 4대 보험을 가입을 할 거예요. 근로자로서 만약에 업무 중에 내가 사고가 발생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 그리고 뭐 출퇴근제 이렇게 되면 산재보험을 보상받는다. 그것도 보험이잖아요. 근데 누가 운영하는 거다? 국가가. 공영보험인 거예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보험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영보험인 거죠. 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는데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산재보험 보상 받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따져보니까 이 사업주도 과실이 있네? 이 사업주한테 또 청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재해보상이라는 건 사업주 과실을 담보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하다가, 근로자가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잖아요. 사업주는 아무 과실이 없더라도 보상을 해줘야 돼요. 특별법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산재법, 선언법에. 그런데 사업주에 과실이 관여됐다? 그러면 사업주한테 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재해보상에서 내가 피해자로서 손해를 입었을 때 그 배상받는 부분에 그 항목들이 있는데 거기서 못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위자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재해보상 실무에서도 이 몸값을 산정해서 산재보험금을 빼야 돼요. 그래서 서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 편제는 이와 같이 법리, 이론, 네, 이런 단계로 책이 편제되어 있다는 거. 자, 책 편제를 간단히 말씀드렸고, 자, 이제, 우리가 책임보험입니다. 책임보험, 근재보험인데, 자, 책임보험은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 책임보험이에요. 그렇죠?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이고, 책임보험은 책임보험.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그러면 그 책임이라는 게 뭐냐? 책임이라는 것이 배상 책임과 보상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배상. 배상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내가 타인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 손해 입은 자는 거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에요. 그 법률상 배상 책임이 이 라이어빌리티인데 불법행위와 채무 불이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상을 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 책임, 배상 책임이 있는 그 요건이 불법행위와 채무 불이행. 불법행위라는 것은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이거는 불특정 타인에 대해서 손해 끼쳤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불법행위 책임이고, 계약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은 어떤 계약 관계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내지는 불완전 이행한 거예요. 자, 쉽게 가르쳐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돈을 예를 들어서 빌렸다? 갚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계약 책임이에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면. 그리고 그런데 우리 보험에서 돈을 안 갚아서 그거를 보험으로 담보할 리는 없겠죠. 그러면 우리 보험에서 과연 이 채무 불이행은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뒤에서 할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지만 불완전 이행이에요. 불완전 이행. 불완전 이행. 예, 뒤에서 할 거예요. 불완전 이행했을 때 그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보상 책임이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산재보험 같은 거. 컴펜세이션. 자, 적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땐 그 책임을 지는 것. 여러분 배상과 보상 들어보신 것 같은데 요즘 최근에 이슈화 된 게
일본 그 징병 뭡니까? 그 뭐죠? 그 대법원 판례 나온 거 있죠? 배상하라. 일본에서 기업체에서 뭡니까? 강제징용, 그렇죠?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배상, 그렇죠? 이전에 보상과 배상은 다르다는 거죠.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있다. 근데 이제 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위법행위, 여기 둘은 위법행위예요.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해요. 위법행위, 여기는 위법행위 아니더라도 보상을 하는 거. 자, 산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근로자가 혼자서 자기가 일하다가 혼자 잘못해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사업주는 과실이 없어, 따져보니까. 그냥 전날 뭐 술 먹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건설 현장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도 업무상 일하다가 사망을 했죠? 누굴 위해서 일했어요? 하여튼 사업과 연관이 돼 있었던 거죠. 자, 할 수 없는 거야. 보상해라. 너를 위해서 일하다가 너는 과실이 없어. 넌 책임이 없는데 책임이 없진 않아 있어요. 그런데 배상 책임은 없는데 너가 배상할 건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너를 위해서 사업주 너를 위해서 일하다가 불행히도 사망을 했다. 보호해줘야 되지 않냐? 사회보험으로. 사회보험이니까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 보상을 해주자.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법한 행위임에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책임입니다. 알겠어요? 책임. 이 책임을 바로 보험으로 전가하는 게 책임보험이에요. 정말 쉽게 설명드리죠? 쉽게 얘기해서 책임보험이 바로 이거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차도 있고 사업도 하고 개인 생활도 있죠. 사생활도 있죠. 자, 이게 실제로 우리 시험 과목에 다 있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 책임보험, 일배책 다. 자,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사고 발생할 수 있죠. 사고에 대비하는 거예요. 위험관리죠. 자,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누군가 불특정 타인, 보행인이라든지 상대 차량의 운전자, 동승자라든지 불특정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이게 바로 불특정 타인, 토트,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에요. 이게 불법행위 책임. 되죠? 제3자. 자, 여기는 불특정 타인, 제3자에 대한 책임인데, 자, 이러한 불특정 타인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 바로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신체 손해, 그리고 차량이라든지 기타 대물 손해. 이해되시죠? 자동차 운행하다 보면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타인의 차량이라든지 기타 대물 손해를 끼칠 수 있죠. 자, 이건 어디까지 배상 책임이죠? 배상 책임. 자, 연결고리가 잘 연결이 안 됩니까? 그런 분도 있으세요. 이해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100%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지금 이해 안 된다고 저 뭐라 그러지 마시고 학습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따라오세요. 나중에 다시 샘플 강의 보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자동차 보험에 전가했죠? 자, 제가 차량을 운행하다 누군가에게 손을 끼쳤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따른 위험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가입했죠? 자, 그럼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대인 대물을 이 제3자, 이 피해자에게 배상하죠? 보상하죠? 보험으로.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회사하고 제3자가 자기들끼리 이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돼요? 쏙 빠지죠. 대신에 이 보험회사에다 협력 의무만 있는 거지. 이게 위험 전가잖아요. 자, 전가했다는 건 누구한테? 보험회사에. 그러니까 보험회사하고 이 제3자가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불특정 타인하고 보험회사하고 알아서 하고 나는 쏙 빠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보험이라고요. 위험관리 제도죠. 그렇죠? 자, 저는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역시 책임질 일이 많아요. 자, 보시면 자, 제가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책임질 일이 있는데 자, 책임지는 건 두 가지라고 했어요.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자, 이거 머리 박아두세요. 여기 liability compensation. liability compensation. 배상과 보상이다. 배상과 보상.
그런데 이 특정인에게 지는 책임이 계약 책임이라고 그랬죠. 배상 책임 중에. 불특정 타인에게 지는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특정인에게 지는 책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특정인에게 지는 책임도 이 뒤에서 할 건데, 자, 이 불법행위 책임도, 특정, 계약 책임도 이제 과실 책임이라는 게 있고 무과실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상 책임 좀 별개로. 배상을 지는데 내가 과실이 있어야 배상을 지는 경우가 있고 무과실인데도 배상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뒤에서 할 겁니다. 무과실인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재해보상이에요. 사업주 근로자에 대해서 내가 과실이 없더라도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내가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져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워커맨스 컴펜세이션, 이 컴펜세이션, 보상이 보상. 무과실 책임주의 하나가 보상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주의의 개념은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어쨌든 자,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근로자에 대해서 내가 사용자로서 과실이 있을 수 있죠. 또 그렇죠? 이거는 employer's liability예요. 그러니까 근로자에 대해서 산재보험으로 보상도 하지만 내 과실이 있었다? 그러면 추가로 또 배상 책임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저는 이제 손해사정사죠. 손해사정업을 하면 전문인으로서 누군가를 위임을 받아서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전문인의 배상 책임. 그렇죠? 그리고 저는 뭐 이런 업을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사업을 하면서 어떤 보관을 한다. 보관자 역할을 한다. 그러면 보관자 입장에서는 위탁자한테 원래대로 돌려줄 의무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험에 상품을 분류하는 데서 보관자 책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이 보관자 책임이라는 것도 결국은 계약 책임이에요. 자, 누군가의 계약 관계에서 내가 보관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 책임. 자, 어쨌든 이와 같이 과실 책임도 이렇게 분류하자면 이게 다 우리는 이게 시험 범위 아닙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보관자 책임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것도 일부만. 신체 손해, 의료사고, 라든지 미용사, 뭐 이런 것들, 요양보호사, 네? 일부만 있고. 어쨌든 이렇게 과실 책임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고. 자, 여기에 따라서 또 전가를 해야 되겠죠. 그럼 누구에 대한 책임이냐? 이 무과실 책임주의에서 재해보상과 사용자 배상 책임 결국은 바로 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근로자. 자, 근로자는 특정한 계약 관계겠죠.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 관계. 그래서 계약 책임이죠. 특정 근로자에 대한 배상 책임. 재해보상과 배상 책임. 자, 이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겠죠? 뭘로? 그게 바로 근제보험이에요. 알겠죠? 자, 내가 전문인으로서, 손해사정사로서, 내지는 변호사로서 어떤 업을 하는데 이 업을 하다가 그 위임인한테 손해를 끼쳤다. 이거는 물리적 손해가 아니에요. 대인 대물이 아니라 그냥 재무적 손해. 재무적 손해를 끼칠 수 있어요. 자, 이런 거에 대한 위임자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전문인 배상 책임. 역시 이것도 재무적 손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 신체 손해사정사니까. 신체 손해를 담보하는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의사 배상 책임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배책, 간병인 배책, 이런 것들. 자, 보관자 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탁을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창고업자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창고업자다. 그러면 내 창고 안에 위탁자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겠죠. 근데 이게 수해가 발생해서 물건이 망가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부가. 그러면 원상으로 돌려주지 못하죠. 불완전 이행이 돼요. 불완전 이행. 그러면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게 돼요. 그렇죠? 계약 책임을 집니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보관자 책임 보험인데 이게 바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3자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면 전부 이게 약관에서 면책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이게 약관에 있는 이 내용이 뭐예요? 뭐예요? 계속 질문합니다. 어저께도 질문이 왔어요. 게시판에. 이게 바로 보관자 책임이라고요.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보관하고 있던 자가 그 물건을 원상으로 돌려주지 못하고 불완전 이행했을 때 그 채무 불이행 책임은 우리가 배상책임보험의 일반 배상책임보험은 제3자 배상책임보험이거든요. 제3자, 불특정 타인에 대한 책임. 자, 그게 바로 여기 있어요.
불특정 타인에게 지는 책임이 역시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사업을 하는데 이런 계약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 불특정, 내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겠죠.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 무과실 책임은 그 책임 법리가 바로 이 특수불법행위 책임이에요. 이게 민법에도 있고요. 특별법에도 있습니다. 이거 오늘 할 겁니다. 오늘 할 거예요. 그리고 과실 책임은 일반 불법행위예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타인에게. 요건 기본이고. 자, 오늘 요거 할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주라고요. 우리 시험에서. 요게. 그게 바로 제3자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제3자 배상책임. 그러니 제3자 배상책임보험은 그 책임 법리가 뭐예요? 쭉 가다 보면 Total Liability, 불특정 타인. 요거. 네? 자, 보관자 책임이 항상 면책이라고 그랬어요. 일반 배상책임보험을 구분하자면 제3자 배책과 보관자 책임이 둘로 구분합니다. 요게 면책인 이유는 쭉 가다 보면 이거는 특정 인간의 계약 책임이죠. 책임 법리가 달라요. 제3자 배책은 일반 배상책임보험, 제3자 배상책임보험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우연하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우연하게. 일반 배상책임보험. 자, 우리 시험의 80%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책임보험의 80%는 여기에요. 보험 상품의 80%는. 알겠습니까? 이게 주입니다. 자, 요게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불특정 타인에 대한 제3자 배상 책임이고, 근데 저는 뭐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워라밸을 실천해야 되겠죠. 개인 생활도 사생활도 있다고요. 퍼스널 라이프. 자, 일상생활에서 또 불특정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죠. 그게 바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장기보험 가입하면 다 특약으로 가입해요. 응? 몇백 원 안 해요, 이거. 1억 한도로 보상해주죠. 이것도 중복보험이 됩니다. 왜? 가족 일상생활 또 가입하죠? 내가 또 가입돼 있어요. 여러 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클레임이 엄청 많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것도 보시면 불특정 타인에 대한 책임이에요, 제3자. 내가 누군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손을 끼쳤다. 책임져야 되는데 이건 누군지 몰라요. 어떤 계약관계가 아니라고. 그래서 담보 위험이 잘 보시면, 자, 이게 중요한데, 요게 이제 이해를 시켜드려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당장 이해시켜드리기 어려운 게, 자, 이 담보 위험이 이제 보험으로 넘어갔어요. 자, 보험으로 넘기다 보니까 이제는 나는 쏙 빠지고, 어떻게 돼요? 이 제3자하고 일상생활 배상책임 가입한 보험자, 제3자하고 보험자, 위탁자하고 보험자, 근로자와 보험자. 하여튼 뭐, 니들끼리 알아서 해. 나는 쏙 빠져요. 대신에 보험회사에다 이제 협력만 해주면 돼. 이게 이제 위험관리고 보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보험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 제3자 배상책임보험에서 그러면 담보하는 위험이 뭡니까? 이게 약관에 있는 거예요, 이제. 자,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약관에 기재되어 있다고. 어떤 위험을 담보해요? 그 위험이라는 것이 사고입니다. 우리가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사고. 그래서 약관에 사고 내지는 보상하는 손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사고에 따른 손해를 보상합니까? 자,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 기간 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 보험자는 보상 책임이 있어요. 보험 기간 중에 보험 사고가 담보 위험이에요. 담보 위험. 자, 보험 사고가 뭐냐?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고요. 근로재해는 재해 보상, 업무상 재해예요. 그리고 사용자 배상은 사용자 과실이에요. 응? 전문인은 전문인의 부주의예요. 보관자는 보관자로서 불완전 이행이라고. 채무 불이행. 그렇죠? 다 그런 식인데, 자, 그러면 제3자 배책, 요게 우리 시험에 주라 그랬죠. 뭐냐? 제3자 배책은, 자, 여기 보시면 시설, 그리고 시설을 이용한 업무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 선수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 소유 관리자 특약인데, 시설 소유 관리자 특약이 다 변형이 돼서 우리 각종 일반 배상책임보험이 있어요. 응? 그 시설이라는 게 중요한데, 시설, 이게 프레미시스, 그리고 중요한 건 시설을 이용한 업무 활동이어야 돼요. 오퍼레이션. 자, 요거 뒤에서 할 거예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일상생활도, 자, 개인의 주택입니다. 일단, 주택. 그리고 일상생활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이제 뭐 언급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뒤에서 할 겁니다. 자, 이 시설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뒤에서 할 건데 이 법이 바로 불법행위 책임에 민법 758조가 있어요. 민법 758조에 공작물 책임이 있습니다.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에요. 점유자의 책임, 소유자의 책임. 오늘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업무 활동이라는 것이 오퍼레이션이 요거는 우리가 민법의 기본 원칙이 민법 750조.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책임, 일반 불법행위 책임 있고 그리고 뒤에서 할 건데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사업은 누가 합니까? 제가 사업을 하죠. 사업을 하면서 내가 혼자 사업을 해서 누군가에 피해를 끼친 거, 제3자에게 끼칠 손해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아요. 나는 내 스스로 주의하면 돼. 문제는 내가 근로자든 아니면 뭐 도급인이든 누군가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몰라.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죠. 그러면 나는 내가 사고를 내지 않았지만 나는 책임을 져요. 그게 바로 사용자 책임이에요. 대신 책임을 진다고.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어쩔 수 없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꼭 근로자가 아니어도 돼요. 내가 누군가를 일시적으로 뭐 도급을 했는데 도급인이 와서 도급인이 책임지고 이제 제가 도급인이고 수급인이 책임을 지는 거지만 내가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지휘감독을 하면 내가 사용자 책임을 또 지게 되거든요. 이게 사용자 책임이 정말 중요한 조항이에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용자 책임을 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고 이게 일상생활 매책도 개인의 주택 이게 역시 공작물 책임이에요. 민법 758조 공작물 책임이고 일상생활 이거는 사용자는 아니겠죠. 그렇죠. 일상생활이니까 내가 그러니까 민법 750조 그리고 일상생활 매책에서는 감독자 책임이라는 거 있어요. 내 이제 자녀가 그 책임 무능력자다. 책임 무능력자. 그럼 책임이 없어요. 그것도 할 겁니다. 감독자. 자녀가 책임 무능력자인 경우, 불법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등 아래예요. 초등학생 정도면 책임이 없어요. 내 아들이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인데 집에서 화단을 떨어뜨려가지고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머리 맞아서 사망을 했다. 걔는 책임이 없어.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 배상을 못 받는 게 아니죠. 누가? 보호자인 내가. 그게 감독자 책임이에요. 민법 755조. 그리고 동물 점유자 책임 있어요. 동물. 요즘 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동물이 타인에게 손을 끼쳤다. 그럼 동물 점유자 책임. 민법 759조인가요? 네. 자, 이 부분은 지금 이따 할 건데 자, 이게 여기 써드린 이유가 그만큼 이 부분이 우리가 학습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민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바로 민법 750조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고 나머지 법조항들 있죠? 다 특수불법행위예요. 다 특수불법행위 책임이라고. 자, 이 특수불법행위 책임이 무과실 책임이에요. 지금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특별법은 또 별개라고. 알겠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가 학습해야 될 게 여기가 주라고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보면 책임보험이 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어디냐면 여기죠. 근제보험.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에 할 자동차보. 이해되시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해당 없어요. 전문의 배책은 일부 있어요. 의사배상 책임, 요양보호사 배책. 됐죠? 자, 지금 이 부분이 100%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할 거니까. 근데 우리가 뭘 하는지를 일단 알아야 된다고. 책임보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법리를 먼저 항상 배워야 됩니다. 이게 우선인데, 그 법 내용들이 이런 것들인데, 문제는 법 따로, 보험 따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저는 법을 왜 배웁니까, 이거를? 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 보험에서 뭐 담보하는 위험도 있어. 알고 봤더니 이 법 내용들이네.
막 써놨잖아요, 이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써놓으면 짜증나잖아요. 이렇게 판사를 하면서 하니까 이제 짜증내시는 거죠. 짜증 안 나게. 이게 보면 이거를 다 판사를 하다 보면 이제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걸 학습하는 거예요. 됐죠? 자,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 여러분 100% 이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뒤에서 할 거를, 이 학습을 이제 법리부터 그냥 막 들어가 버리면, 이걸 내가 뭘 공부하는지 모른다고요. 물론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해되지만, 일단 내가 포괄적으로, 내가 뭘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제 뭘 해야 되는 건지를 좀 깨우치고, 지금 몰라도 돼요. 뭘 해야 되는지인데 내용은 모르겠어. 일단 아셔야 돼요. 뭘 할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 그러면 배상책임보험, 근제보험, 자동차보험, 담보보험 및 종목. 이제 보험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법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뭘 공부하느냐. 이건 뭐 제가 항상 도형으로 그려드리는데 제가 만든 겁니다. 간단하지만. 자, 우리 책임보험, 근제보험, 거기에 자동차보험까지 이 도형 하나로 해결을,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자, 책임보험이 이제 의무보험이 있고 임의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보상보험. 여러분들 산재보험 생각하시면 돼요. 산재보험. 여러분들 근로자가 되시면 산재보험을 가입을 한다. 일하다가 사고를 입으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중 재해보상 책임을 진다. 자, 그러면 이 재해보상이라는 것이, 이 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담보 범위입니다. 담보 범위. 손해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험에서 보상을 할 거 아닙니까? 뭘 보상하느냐? 어디까지 보상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담보 범위, 보험 종목까지 볼 건데, 자, 의무보험이라는 것은 자동차 대인 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대인 원은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뭔가 민법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책임보험의 모든 의무보험이 바로 이 특별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특별법이라는 것은 필요하니까 특별하게 민법의 원칙. 자, 민법은 뭡니까? 돈 문제예요, 돈 문제. 1958년도에 우리나라에 만들어졌어요. 58년도. 얼마 안 됐죠.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법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응? 형사는 뭡니까? 돈 문제가 아니죠. 국가가 개인에게 처벌을 하는 거죠. 돈 문제는 뭐예요? 사인 간에.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법을 만드는 건데, 이 민법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과실책임주의고, 그리고 특수불법행위 책임도 민법의 과실책임주의 예외조항인데, 이 민법상 또 특수불법행위 책임 외에도 또 특별하게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 특별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만들어요? 뭔가 사회적으로 어떤 그 의견이 있어야 돼요. 이익단체들이. 의견이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필요하니까, 그렇죠? 발의를 해서 입법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매년 특별법이 만들어져요. 국회의원의 일이에요. 근데 이 보험하고 연계하자 보면 매년 의무보험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의무보험이 나오느냐? 특별법이 만들어지니까. 올해 이제 신설된 보험이 승강기 배상책임보험과 야영장 배상책임보험 또 신설이 됐어요. 매년 신설보험이 나오는데 의무보험이라고. 응? 특별법에 따라서.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보험인 거예요. 자동차 보험 역사가 오래됐죠. 자,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그로 인해서 사고는 필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운행자는 조건부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과실책임 원칙에 특별하게 자배법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그래서 이 의무보험이라는 것이 있고, 의무배상책임보험은 강제적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런데 이 의무보험에 대해서 이 경제주체가 좀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더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자동차 종합보험이라고. 대인배상2. 근데 여기 모든 의무보험도 이 원위에 이제 라인이 있죠. 그래서 보상 한도액이 있어요. 보상 한도액. 근데 재해보상도 보상 한도액이 없습니다. 대인배상은 무한이에요.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다른 배상책임보험과 다르게 무한배상이다. 한도가 없다. 보상 한도액이 없다. 있지만 대부분 무한으로 가입하죠. 그래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형사처벌 안 받죠. 근데 그 자동차 보험도 의무보험 중에 하나이다.
그걸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 여기 재해보상이라는 건 산재보험인데 자동차 사고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 사고인데 이게 업무상 운행을 하다가 산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재 처리가 또 되겠죠. 그러면 산재보험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는 이 내용과 재해보상에서 보상받는 내용이 달라요. 이제 할 건데 이 배상 책임은 이 손해입니다.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렇게 구분합니다. 적극적 손해라는 것은 내 수중에서 어떤 피해를 입음으로써 내 수중에서 돈이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수중에서 돈이 나갔거나 앞으로 나갈 돈. 내 재산에 그냥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이 적극적 손해고. 소극적 손해는 내가 이 피해를 입음으로써 내가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가득할 수입이 단절이 되는 거죠. 단절 내지는 줄어드는 것. 이게 소극적 손해예요. 이건 내 수중에 돈은 안 나갔지만 들어올 돈이 막혀버렸어. 그렇죠? 이게 소극적 손해예요. 정신적 손해는 이 정신적 피해. 위자료. 자, 이렇게 산정합니다. 이게 몸값이라고요. 이게 올해 1번 문제. 예. 여기에 뭐 적극적 손해에 뭐 치료비, 장례비, 개업비, 뭐 보조급이 뭐 이런 거죠. 다 내 수중에서 돈이 나갈 돈이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일시수익이라고 해서 치료기간 휴업손해, 치료 종교로 상실수익에 이건 내가 정규직 근로자다, 계약기간 있는 근로자다, 그럼 일시퇴직금. 퇴직을 원치 않은 퇴직을 함으로써 이후에 받을 더 일하면서 향후에 가득할 수 있는 퇴직금 손해가 발생합니다. 일시퇴직금이라고 해요. 다 그런 거 산정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상실수익에 개업이 위자료는 산정하지 말라 그러고 뭐 이렇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한수 문제. 근데 이 재해보상은 뭐냐? 여기는 산재 같은 경우 요양보상. 보상이라 그랬어요, 이건. 컴펜세이션. 이건 라이빌리티고. 요양보상, 휴업, 장애, 유족. 뭐 이런 식이라고요. 요양, 휴업, 장애, 유족, 장애비.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잘 보시면 이게 대응이 돼요. 요양보상은 치료비예요. 휴업보상, 장애보상은 소극적 손해예요. 유족보상도 그렇고 장애비도 적극적 손해예요. 요게 없어요. 그리고 산정 기준도 달라. 그러다 보니 잘 보시면 원에 보시면 자 재해보상 요만큼 받았는데 배상 책임에서 못 받는 부분이 있다. 산재 보상 받았더니 여기 사업주에 또 과실 있어. 근데 대부분 중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양보상은 치료비에 여긴 100%인데 여기 70%거든요. 여기 전액 주고 소극적 손해에서 휴업 손해가 있어요. 휴업 손해 휴업 보상은 여기 70%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또 과실상계래요. 응? 그러니까 또 오히려 여기가 더 작을 수 있다고. 어쨌든 간에 이건 뒤에서 할 겁니다. 이게 못 받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위자료 같은 거. 이런 부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이 중복되는 부분은 자, 요 라인 있죠? 요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줘야 돼요. 자, 산재 받았어. 여기 또 주는 게 아니라 치료비, 휴업손해 70% 받았는데 여기 치료비가 휴업손해 70%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휴업함으로써 내 원래 소득이 1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산재에서 70만 원을 받았어요. 30만 원 못 받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내 과실이 40%야. 그러면 사업주가 배상할 금액은 60만 원이에요. 이게 마이너스라고요. 마이너스는 빼는 건 아니에요. 보상이라는 건 이렇게 더 받을 수 있다고. 원래는 휴업손해만 보면 요만큼인데 더 받았어. 요건 받는 거예요, 그냥. 그게 손익상계예요. 받을 건 받고 못 받는 것만. 그래서 근재보험 사별책이 있는데 근재보험 재해보상은 여기서 산재 받고 나서 요 초과손해 요것만 산정해야 되는 거라고. 1번 문제가 요것만 산정해야 되는데 요거 다 산정하라고 문제를 낸 거라고요. 완전히 틀린 거죠. 문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문제인 거죠. 기껏 이렇게 배우고 중요한 걸 배우고 시험에서 엉터리로 나오고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하나하나 볼 거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상품을 봅시다. 우리가 상품들이 어떤 게 있냐.
너무 많죠? 짜증나죠? 자동차 보면 자동차 사고, 뭐, 대인, 대물, 대인, 원투, 무상 자손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짜증나도록 많다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짜증낼 일은 아니죠. 네. 따지고 보면 법리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첫 시간에 법리로 구분했던 거. 네, 보시면 일반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업방법서,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을 영위할 때 기초 서류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들어가는 기초 서류가 보험사업방법서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일반 배상책임보험 사업방법서에 따른 책임보험 약관이 국문이 있고 영문이 있는데 앞서 여기서 본 대로 임의가 있고 의무가 있는데 보시면 임의는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배상책임보험 다 의무화해버려. 의무가 엄청 많죠. 가스, 특약부 화재, 다중영업소 뭐 등등 있는데 이게 가스 관련 책임이고 이게 화재 관련된 화재 사고 관련된 배상 책임. 요거는 선박에 있는 승객 사고 많이 나잖아요. 이것도 작년에 이슈가 있어서 예상 문제 그대로 나오고 하나 사례 문제 제대로 나왔는데 단순하게 이건 예상대로 나오고 나머지 다 보시면 이 시설이에요. 다 시설. 시설. 이게 뭐 올해 또 새로 만들었어요. 다 시설이에요. 시설. 아까 시설 했었죠. 시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설로 인한 시설을 매개로 한 배상 책임. 시설. 시설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에요. 그냥 공작물이에요. 공작물이 뭐냐? 공작물은 동산, 부동산 다 포함하는 거예요. 뒤에서 할 건데 공작물 책임이라는 것이 공작물의 하자를 책임 발생 요건으로 해요. 공작물이 통상 갖춰야 할 요건, 안정성을 갖추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한 책임. 이거는 과실 책임이 아니라 하자와 손해와 인과관계를 따지는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자, 시설로 인한 책임. 자, 자동차 보험 별게 아니에요. 자동차도 시설이에요. 공작물. 자동차도 동산이잖아요. 공작물. 자동차 배상 책임 보험이 뭐냐? 자동차 사고라고.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가 빠져버리면 자동차 보험이 성립이 안 돼. 이해가 되세요? 자동차 사고인데 여기서 자동차가 빠져버리면 자동차 보험이 안 돼요. 여기서 자동차가 빠져버리면 그냥 배상 책임 보험 뭔지를 몰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체육시설은 뭐예요? 체육시설을 매개로 해야 돼요. 수련시설을 매개로. 어린 놀이시설을 매개로 해야 되고. 사회복지시설을 매개로. 학원, 환경책임보험, 이것도 환경시설이에요. 승강기, 야영장, 시설이라고. 시설, 동산, 부동산 포함하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도 똑같은 거라고. 자동차 보험도 이 일부일 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공작물 책임이잖아요. 자동차 사고는 뭡니까? 자동차 보험 때 할 건데 자동차 공작물로 된 책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동차 운행을 담보하는 게 자동차 보험이에요. 공작물, 자동차를 매개로 순수 공작물, 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떤 게 있어요? 맞아요.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어. 본넷에 불이 났어. 그래서 승객이 안에서 피해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자,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책임이죠. 그런 사고가 흔치 않지만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죠. 그리고 공작물을 매개로 하는 활동이에요. 공작물을 이용하는 거. 자, 이거는 뒤에서 할 겁니다. 보험 들어가서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이용한 운행이죠. 그 활동이라는 게 자동차에서는 운행이라 그래요. 운행. 꼭 운전이 아니더라도 운행자 책임을 담보하는 거예요. 운행. 소유, 사용, 관리, 운행. 자, 운행이 이용이죠. 마찬가지죠. 체육시설 하자로 인한 책임, 무과실 책임이고, 체육시설 내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제3자에게 피해 입혔을 때. 자, 이게 바로 일반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주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런 것들은 좀 특별하게, 특별법에서 가스 사고를 매개로 하고, 요거는 화재 사고를 매개로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는 정해져 놨는데 배상 책임 보험에서도 아직 좀 내용이 어렵게 들어가는데 이 보상이 있어요. 다 배상인데. 특약부 화재 보험 보상 책임이에요. 그냥 정해 놓은 거예요. 재해보상처럼
정해놨어요. 아주 특별한 보험이라고. 특약보 화재보험 뭐냐면 큰 건물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을 져요. 그 안에서 화재로 누군가 죽거나 하잖아요. 책임을 져요. 심지어 불을 낸 자가 거기서 죽어도 특수건물 소유자는 또 책임을 져줘야 돼요. 지가 불 내고 지가 죽었어. 그래도 책임져줘. 그게 보상인 거예요. 자, 위법행위가 없더라도 특약보 이거 시험에 계속 나오죠. 대신 여기는 보상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여기처럼. 민사배상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고.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볼 겁니다. 그 의무보험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신설이 되니까 요 승강기 야영자 또 생겼지. 이것도 특별법에서. 다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특별하게 그냥 의무적으로 강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한도 끝도 없이 나오죠, 이러면. 그렇죠? 이제 승강기도 나왔어요. 야영장도 나왔어요. 또 뭐가 나올까요? 계속 나올 거예요. 요구하세요. 요구하시라고. 이게 얘기가 많아지면 국회의원들은 뭐 하면 되거든. 자, 이거는 정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깊이 있게 안 들어갈게요. 어쨌든. 자, 그리고 영문 배책도 보시면 CGL, PL. CGL은 뭐냐면 영문 영업배상 책임이에요.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L은 생산물 배상 책임. 1, 2가 있어요. 1, 2는 뭐 손해사고 기준증권, 배상청구 기준증권인데 다음에 할 겁니다. 그리고 malpractice, medical malpractice. 이게 의료사고, 의사배상. 의사배상 있죠? 요거는 의사는 전문인, 요거는 일반.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제 일반 배책에서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이제 다양한 특약도 있고 요것들은 자세하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일반 배상책임보험 사업방법서 말고 별도의 사업방법서 약관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요거예요. 두 가지. 자동차 보험과 근제보험. 자, 근제보험은 여기서 보시듯이 이 배상책임보험 이거 외에 별개 요 보상 기준에 따라서 재보상이 추가되어 있어요. 재보상 책임. 자, 근제보험 뭐냐면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 요거 이 노란 원과 사용자의 배상 책임 뭐냐면 임의보험이에요. 요건 여기에요, 여기. 임의. 사용자 과실에 따른 책임, 과실. 자,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근로자 재해보상이죠? 배상이죠? 보상과 배상을 혼합해서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상품을 만든 거죠. 상품명이. 그래서 결국은 이 워커맨스 컴펜세이션, 보상 책임 보험과 배상 책임, 사용자의 배상 책임, 라이빌리티를 포괄하는 보험이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 보험이다. 결국 근제보험의 담보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지금 다 설명드렸는데 머리에 확 안 와닿습니까? 담보 범위 하는 거죠. 자, 이 근제보험에서 담보 범위는 이 원 중에 어디서 어디까지일 것 같아요? 자, 근제보험, 이 재해보상은 어디예요? 어느 원이에요? 노란 원. 사용자 배상은? 초록색 원.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체 다. 그 중에 사용자 배상 책임보험은 어디일 것 같아요? 이게 1번 문제였다고. 요거지. 사용자 배상 책임 담보위험 이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만 보문을 받은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사배책이라고요. 근제보험 사배책. 제3제보험 초과손해만 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별종인 거예요. 별종. 알겠어요? 자동차 보험은 여기 돼 있는 1, 2죠?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죠. 뭐가 있어요? 무상 자손 있죠? 그 별개지. 별도지.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저는 책임보험과 책임근제보험, 자동차보험 함께 강의를 하잖아요. 결국 하나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만 자동차 보험은 그 약관 내용이 피보험자가 다수다 보니까 좀 복잡해. 다른 보험과. 다른 보험은 약관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사고와 즉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민사예요. 공통분모인데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이라는 게 있죠.
별개로 만들었다 보니 그 지급 기준을 학습해야 되니까 양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 만들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급 기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약관을 학습하니까 자동차 보험이 내용이 많아진 것 뿐이에요. 만약에 자동차 보험 하는데 우리 다른 보험처럼 그냥 법대로 갑시다. 요거 산정해서 합시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 따로 학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시설을 매개로 한. 무상과 자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별개인 거고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지금 이 내용은 앞으로 이제 학습할 것의 축약판이니까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현 시점에서 뭘 학습할지 그 부분을 맛보기로 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첫 강의 마치고 한 10분 정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